조선산타입니다. 금일 4월 4일 07시 16분 좀 늦었어요. 낮온도 13.6도. 오늘 저기 안양 쪽으로 먼저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맞추느라고. 진짜 완연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그제 집중적으로 이 건조한 날씨에 전국이 화마에 그냥 큰 아픔을 겪고 있어요. 시련을 겪고 있어요. 특히나 서울 한복판에 있던 그 인왕산 그 사직터 위에 있는 산이 발화가 다시 됐다가 다시 진화를 했다고 하니 가슴이 철렁했네요.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온다고 합니다. 양 한 2, 3일간 뭐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행히 화마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술이라는 부분, 인간이 예술이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할 나이가 저도 된 것 같아요. 관심도 높고,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서울 동부 지역에 살았었는데, 이곳은 국립현대미술관이라고 과천에 있어요. 과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과천이 있는데, 그 4호선을 타고 가다 남태령 어린이대공원, 과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가면, 그죠?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1988년, 89년, 90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그 개인적인 예술의 호기심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개인적인 각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들이 있잖아요. 그게 조각이 됐든 회화가 됐든, 그죠? 어떤 분야에서 개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예술적인 걸 추구하는 흥미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학생 시절부터 혼자 내지는 뭐 친구, 뭐 연인과 함께 미술관을 주로 찾았던 것 같아요. 미술관에 가면 미술관에 들어가기 전의 나의 그 혼란스러운 삶, 현실의 삶들이 순식간에 그 문을 들어가는 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항상 보면 그 짙은 녹색의 잔디, 봄, 여름, 가을에, 겨울이 되면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들의 그 산란함, 그런 게 저에게는 상당히 깊은 감명을 주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순식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그러드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갔었던 것 같고, 분청사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윤광조 선생이라는 분이 있고, 분청사기는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 그죠? 교과서에서 배울 때 고려 청자와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넘어가는 시기에 분청사기가 있고 이후에 백자가 있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분청사기의 색깔은 약간 옅은 흑색이 드러나는 색이잖아요.
백자나 청자하고는 확연히 틀린 색깔이죠. 화장토를 바른 상태에서 위에 원시적인 조각이 스크래치를 내는 부분인데, 저도 당시에 분청사기 관련된 내용은 그냥 어떤 청자나 백자의 어떤 형태적인 미하고는 다르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호리병이라든가, 그러니까 백자나 청자같이 이렇게 다랑아리 같은 어떤 도형, 그러면 원형에 가까운 이런 형태가 아닌, 이상하리만치 고려 때 시작된 분청사기의 그 형태는 마치 지금 요즘에 그 텀블러 마냥, 텀블러 마냥 아주 그냥 독특한 모양과 문양을 지닌 자기가 라고 생각을 이번에 그 윤광조 선생이라는 분을 통해서 느꼈어요. 어느 날 그 대학을 갓 졸업한 한 학생이 73년 무렵에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 주최하는 걸로는 아주 최초로 큰 어떤 그 도자예술 기능전이 펼쳐졌다고 하더라고요. 국전이 아닌 사전이죠. 근데 동아일보라는 어떤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그 젊은 도학 및 뭐 여러 대가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작은, 아주 다른 여타 사람은 이제 큰 경기를 앞두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게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는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낸 게 남들하고는 틀리게 아주 작은 사이즈의 분청사기를 만들어 갖고, 문방사호, 그죠? 문방사호를 싹 만들어 가지고 그 대회, 미술 대회, 도자 대회 1회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작은 문방사호는 크기와는 다르게 우리 그 당시에 그 심사위원들한테는 상당히 영감을 주는 대단한 그 점수와 품격을 주는 상을 받게 됐어요, 윤광규 선생님께. 그는 그 서울에 있는 뭐 광화문, 종로 이쪽에 이제 세시봉이라는데 뭐 어디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제 대학생 시절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그쪽 그 종로 일대에서 가다가 잠시 그 2층에 있는 어떤 그 잡지를 쭉 전시해 놓고 볼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그런 한 잡지를, 이렇게 일본어로 된 잡지인데 쭉쭉쭉쭉 가는데 이제 눈에 띄는 그 예술품이 있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봤는데, 이제 일본어 잘 못하지만 대부분 일본어는 한자니까 쓱 보면서 읽어 나가는데, 그 작품이 한국의 고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분청사기라는 거야.
자기는 여태까지 그 70년대 대학생활을 했는데 그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볼도 못한 이제 도자기라는 거지. 그것도 놀랍게 한국 거라는 거가 원류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이제서 그때부터 자기가 본인이 이제 대한민국의 분청사기를 복원한 최초의 시도를 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지. 그가 윤광조 선생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고요. 많이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시도를 하시고, 뭐 우리가 잘 아는 호암 갤러리라든가 뭐 동아대전, 뭐 그 밖에 여러 뭐 장옥진 선생이라는 분과의 그 콜라보도 서울대학교 장학진 교수와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어서 그의 그 도자기에 그 장학진 선생의 회화를 입히는 작업도 하게 되고, 여러 대가들이 그의 젊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캐치해서 주목을 받는 대가로서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자신의 진짜 스승이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 성함이 최순호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최순호 교수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그 예술계의 큰 거장이신데, 그 최순호 선생이 한 분이 우리 그 당시 윤광주 젊은 선생분한테 개인전 현대미술관, 그다시 현대백화점 미술관의 개인전을 최초로 열었을 때 그 어떤 거기에 대한 그 축사도 써주시고 했던 기억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어떤 방송에 나와서 한 3시간 동안 대담하는 걸 빠짐없이 들었는데, 나는 최근까지도, 지금은 이제 많이 했는데, 난 젊었을 때 대한민국의 그 어떤 예술적인 미가 무슨 다른 여타 중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적인 균형이라든가 복잡성, 뭐 이런 극단의 어떤 예술적인 그 뭡니까, 그 기술적인 테크닉이 예술에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테크닉적인 측면, 예술적인 거대한 스케일 등이 말이죠. 투각에 대한 복잡성, 대만의 국립현대박물관 같으면 어떤 작품은 그 상하 속에 뭐 상하를 파는 투각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아주 그냥 거대한 예술의 복잡한 테크닉이 예술에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 윤광조 선생님이 그 보여줬고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역시 그 투각을 나타낸 거예요. 청나라 때 그 나온 그 도자기 투각, 다채로워요. 색깔이 정말 다채로워. 우리 한국의 정서하고는 정말 틀리게 일본에 있는 정확한 그 균형, 그리고 색깔에 있어서의 어떤 좋은 말로 하자면은 어떤 그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러니까 다채롭은데, 반면에 조선백자는 한 곳에 뭔가 이렇게 매화를 거두면 푹 이쪽은 이제 공간이 남는 거잖아. 여유로운 공간이 남잖아.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저기 보이는 중국 거나 일본 거는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시간이 지나면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다, 기회가 되면. 하지만 한국의 이런 그 여백의미라든가 이런 거는 그 테크닉이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 예술가의 어떤 심미적인 내적인 그런 미술이 그 예술성이 발현이 되지 않으면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흉내낼 수가 없는 거라는 부분에 옛날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나는 공감을 안 했을 거야. 무슨 저게 개소리 하는 건가 싶어. 저거 그냥 뚝뚝뚝 그려내면 되지 뭐. 저게 사실 나뭇가지에다 해갖고 시커멓게 해갖고 그냥 화장토 바른 상태에다가 그 철을 포함한 그 뭐야 그 색칠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보니까 그 일본이나 동북아시아에 있는 일본, 중국에 도자는 말이죠. 그 전체적인 색깔이 그 톤이라든가 이 두께가 그 색깔에 대한 그 컬러라든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일정하다는 거야. 영어로는 아주 유니폼미티하다는 거야. 유니폼미티한 그런 어떤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안 되는 그런 유니폼미티한 내용으로 해서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분총삭이나 이런 거는 화장토를 일정하게 바르지 않는다는 거지. 오히려 화장토가 일정하게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엉망으로 한 작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고려시대 때 만든 분총사기를 내가 봤는데 거기에는 그 꽃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그 약간은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보니까 정밀하게 그리지 않았는데 대단한 그 자부심이 있는 대가가 그린 것 같아. 쓱쓱 그린 것 같지만 거기서 묻어나오는 어떤 여백이라든가 이런 대담함이 너무나 놀라운 거야. 그게 보이는 거야. 그분 설명을 통해서. 소름 끼치더라고. 소름 끼쳐. 곤도 유카타라는 분이 계세요, 일본에. 곤도 유카타라는 분의 아버님은 일본의 유명한 대학교의 총장이시기도 하고 무형문화재이기도 하고, 그의 아들인 그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명성을 지닌 도예가예요.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에서 윤광조 선생이 그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 메트로폴리탄에서 동양에 있는 화가가 개인전을 갖는 거는 그 당시 그가 처음이라고 이제 신문에 날 정도로 회자가 되는, 잔잔한 회자가 됐던 부분인데, 그가 그 작품을 보러 온 거죠. 나중에 그 사진이 찍힌 상태에서 또 그게 밝혀지기도 했고, 그 도록을 만드는데 이렇게 찍었는데 뒤에 보니까 곤도 유카타야.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1982년 겨울이었대. 윤광조 선생은 2000에 이제 기거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 어느 날 겨울에 배낭을 하나 메고 누군가가 눈 쌓인 곳에서 와가지고 자기보다 한 10살인가 20살인가 이렇게 많은 노장 선배가 일본이 외국인인데도 어떻게 알고 이곳까지 혼자 걸어서 온 거야. 배낭 하나 메고 1982년도에 엔다카이 소화시대에 아주 절정을 이루는 말이죠. 일본의 시대에 곤도상이 온 거야. 왔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일본에서 그 도예를 하는 한 작가인데 귀하의 작품 중에 그 화장토와 바르는 귀하를 좀 배우고 싶어서 왔다 라고. 곤혹스럽대. 나 귀찮은데 나 혼자 이런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뭘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냥 거기서 막무가내로 가르쳐 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 이거 참 난감하네. 그러면서 2개월에 여기까지 쳐야 그럼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3개월을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왔다 이거야. 3개월을. 근데 이제 이 건도 유카타상은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스승으로서 이제 예우를, 자긴 제자니까 무릎 탁 꿇더래. 일본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런데 그 윤광준 선생이 글을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 그는 하얀색 이 작업복을 입는데 아침에 입으면 저녁이 될 때까지 그 하얀색 도복이 한 줌의 그 흙도 안 묻는데 자기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래. 그리고 그는 요만치라도 흙이 묻으면은 그 스폰지로 닦아낼 정도로 아주 깔끔한 일본의 그 전형적인 예술가라 이거지. 그리고 화장토를 이렇게 그 배우러 왔을 거 아니야. 화장토 때문에. 윤광준 선생의 그 분청사기. 근데 이제 그분 윤광준 선생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그 분청사기처럼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바르지 않는다는 거지, 화장토를. 근데 일본 사람 그게 안 되더래. 자기가 배워왔던 게 있으니까 어느 날은 이 귀하를 화장토를 싹 발라주면서 이게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 화장토가 있을 거 아니야. 윤광준 선생. 그동안 왜 안 되는 게 뭐지? 무슨 얘기냐면, 뭘 바르면은, 뭘 바르면은, 그렇게 진하게 뭔가를 채우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더래. 그 일본의 전형적인 그 미술품처럼. 그러면서, 됐다 싶어갖고, 됐다. 아, 이번엔 됐네. 그리고 이제, 아유, 잘했어요. 그리고 뒤로 가서 이제 잠깐 쉬고 있으면 어느 날 와서 보면은 그게 다 메워져 있다는 거예요. 환장해가지고, 아우, 이 사람하고 진짜 답답하다. 그리고 이제 뭐, 3개월이 지나서 1983년 1월 무렵에 돌아갔다 이거지. 곤도 유카타가 윤광준 선생이 배운 다음에. 그럼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한국에서 자신이 뜻하는 바가 있으니까 먼 데까지 와서 뭐 메트로폴리탄이다 이렇게 해갖고 한국에서 인연이 있어갖고 배웠으면 뭔가 일본에서 거기에 맞는 작품에 대한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는 걸 바랐겠지. 근데 놀랍게도 어느 날 신문에 난 거야. 곤도 유카타상 엑사 목을 맸다 이거야. 추정컨대 작품에 대한 고민을, 아니 불과 그 한국에서 3개월 동안 배우고 온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아서 고민을 하면서 그냥 목매다 죽었대. 자, 여백의 미와 일본의 특징적인 미, 중국의 미를 고민을 차이점을 극명하게 생각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거니 각자의 생각들이 있겠지. 시청하시는 분들 자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조국이 있다는 부분이 너무 자랑스러웠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마이클 셀던 작품인가? 호밀밭 위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영미문학에서 호밀밭 위의 파수꾼 이후로 미국의 그죠? 작품이 새롭게 조명된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작품이잖아요.
그 호미바디의 파수꾼이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기성세대가 우리 그 후배, 젊은 후배라든가 이런 청년기 학생들에게 보이는 부조리한 모습에 고뇌하고 고민하는 한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저도 이제 이분을 보면서 이 작품과 오버랩이 되고 내 삶과 오버랩이 되는 그 삼각 그 어떤 구도를 생각을 해봤는데, 호밀바디의 파수꾼의 주인공은 정말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에게조차도 그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장면이 기억나더라고. 그러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기가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나 그래서 사실 그동안 애정 어리게 바라봤던 선배 선생님은 영문학 선생님이었던가요? 했는데 그 소설적 장면에서는 그 주인공이 그 선생님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튀쳐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오해인지 진짜인지는 지금까지는 난 잘 모르겠어. 그냥 뭐 이렇게 뭘 덮어주고 그러는데 작가는 그거에 대해 우리 그 독자에게 인식되기로는 이 교사가 이 학생이 그 젊은 학생에게 그 호모섹슈얼한 어떤 수치심을 그 시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잖아요. 정말 거기서는 그 젊은 사람이 사회에 바라보는 게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인연과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인연이 전부 다인 거잖아요. 그가 살아오는 어떤 토대가 되는 게. 거기서 만약에 디커플링 되면 그럼으로 인해서 세상과 계속 괴리되는 삶을 살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삶도 그렇고. 어렸을 때 사고로 자신의 동생이 죽잖아요. 그로 인해 방황도, 자신의 부모들이 그를 잘 케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학교를 계속 옮기게 되잖아요. 옮기고 윤광조 선생은 반면에 말이죠, 놀라운 그 행운이 있던 거죠. 대학교 무렵에 술만 먹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술이라는 게 어느 날 우연히 봤던 잡지 도록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찾고 운이 좋게, 두 번째로 그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던 여러 주위 어른들, 스승들의 이런 찬사들이 있었고, 그것도 거장들의 찬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시도했던 분청사기에 대한 시도가 이 시대적인 요구에 맞았고, 그럼으로 해서 많은 사람의 주옥같은 찬사와 재정적인 뒷받침들도 있었고, 그게 뭐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 삶을 한번 봤어요. 저는 지금 살아오면서 어떤 어른들과의 그 다툼이라든가, 그 조직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대단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그 서로 간에 조율을 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서툴렀던 기억이 나요. 개인적으로. 서투르고
그런 부분이 이 호밀바드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의 주인공 속에 나를 투영된 것 같고, 또한 윤광조 선생은 반면에 그 반대점에 있는 데칼코마니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놀라운 어떤 그 스승들의 사사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부분이 비교되더라고. 매사에 어른들은 은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더니 얼마나 그 조직 속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자기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봤겠어요. 일본에 갔다는 3년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러 갔대요. 1년이 지나서 그 일본이 주는 장학금을 받고 왔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자들이 젊은 학도들이 왔는데, 이 일본의 유카타나 게다를 신고 작품을 만드는데 1색이 전부 다 일본 작품처럼 동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더래요. 그래서 고민된다라고 해갖고, 그때 마침 이제 1년차 돼서 작품을 하나 찍어갖고 그걸 스승한테 보내준 거야. 최순옥 누구한테냐면은 최순호 선생님인가? 라는 그런 그 자신의 스승한테. 근데 연군, 그 윤광조 선생한테 윤군, 이제 뭐 예술가가 감성이 풍부한 건 큰 자산이 되겠지만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게나 그러고, 이 사람이 윤광조라는 우리 그 한국의 보배 같은 이런 자라는 꿈나무, 이런 어떤 거목이 될 인재가 일본의 외색에 너무 깊이 싹 들어간다는 어떤 불안한 조짐을 들은 거야.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스승의 또 태안이에요. 그리고 또 그 제자인 윤광조 선생은, 윤 선생도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그냥 보따리 싸서 넘어가더래.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예술, 한국 특유의 근총사기를 현대화하는 작업에 매진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서 이런 물레 작업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도예 작업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대한민국에 꼭 피우게 되고, 지금 뭐 대가로서 어마어마한 명성을 받는 분이 돼 있죠. 어디 뭐 저 경주인가 어디 시골 산골에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어른들이 후배한테 보여야 할 행동은 정말 이런 의미에서는 각별하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이 상당히 좀 부끄럽기는 해요. 왜냐, 그게 고착화가 됐으니까. 최순호 선생이나 서울대학교 장학진 선생 같은 분이는 정말 그 근엄 그 자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근엄이라는 부분이 또 어떤 의미에서 꼭 그렇게만 지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또 회의적이긴 하지만, 퀘스천이긴 하지만, 장옥진 선생 같은 경우는 술을 뭐 엄청 드시는 분이고, 뭐 길거리에서 잠까지 주시는 분이니까, 대가로서의 어떤 심미적인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호밀바디의 파수꾼, 그리고 기동이의 조선산타의 삶과 윤광조 선생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묘한 서글픔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약간 긴 시간이었네. 조선산타였습니다. 좀 고민되는 시간이네, 그 부분이. 아주 좋습니다.